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X단원 식물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식물 파트는 어느 시험이나 출제가 자주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험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어야 될 것들, 그걸 중심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물질 수송, 물질의 수송, 물과 무기질, 그 다음 양분, 즉 설탕의 수송, 이에 초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호르몬, 식물의 호르몬들의 특징, 그리고 그 다음 강주기성. 자, 이렇게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것들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 세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물의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식물이 정상 생육을 할 때 가장 큰 음의 수송 포텐셜을 하는 게 뭐냐라고 했죠. 자, 우리 물의 이동은요,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한 겁니다.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의한 겁니다.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토양이 있고요. 그 토양으로부터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수분 포텐셜이 토양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0.3 메가파스칼 대략 이 정도 수치인데 들어갑니다. 자, 그럼 들어가게 되면 이 안쪽은 마이너스 0.5 메가파스칼 위로 올라가죠. 마이너스 0.7 메가파스칼. 옆으로 이렇게 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1 메가파스칼.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기공이 열려 있으면 바깥으로 물이 나가게 되는데 바깥쪽은 마이너스 30 메가파스칼 이런 식이죠.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가장 큰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고류라고 한다면 토양으로부터 뿌리털로 들어가서요. 그럼 뿌리에 물관부로 들어간 다음 줄기를 따라 잎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잎이 가장 큰 음의 값을 갖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물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에 차이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 점점 더 낮은 쪽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분 포텐셜에 대해서는 용질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의 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순수한 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질 뻔했어요. 0이고요. 수분 포텐셜 0이 순수한 물로 구성되어 있을 때고 그때 용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의 값이 되는 거죠. 순수한 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점점 삼투압이 높은 쪽, 즉 수분 포텐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식물의 부피 생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식물이 생장한다고 했을 때, 일기생장, 이기생장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 식물이 아래쪽으로 자라고 위쪽으로 자라요. 토양에서 보면. 위쪽에 자라는 부분에 줄기,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아래쪽 부분에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정단 분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위로 자라고 아래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식물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식물들은 옆으로 자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식물이 있다고 했을 때 단면을 지금 자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뭐가 있냐면 관다발 형성층이라는 게 있죠. 관다발 형성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관다발 부릉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관다발 부릉켜. 자, 얘로부터 확장하듯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목본류가 이런 게 많죠. 목본류, 즉 거치식물. 은행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 거치식물. 자, 종자식물 중에서는 쌍떡니 식물이죠. 종자식물 중에서는 단자엽, 쌍자엽 할 때 쌍자엽 식물.
쌍덩리 식물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자라는 쪽에 여러분이 그 물관이 자라는데 이 물관이 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이테라고 부르죠. 나이테. 그리고 바깥쪽에 자라는 것은 채관이 자라는 거죠. 그 안쪽에는 이제 목부라고 하는 물관부가 있는 거고 바깥쪽은 사부라고 하는 채관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피 생장할 때는 이 관답 형성층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 부피 형성에 관련되는 것이 있는데 이 바깥쪽 층에 또 하나의 층이 있어요. 이 바깥쪽 층을 이제 우리가 코르크 형성층이라고 부릅니다. 코르크 형성층. 코르크 마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코르크 마개. 예, 우리 뭐 와인잔, 아니 와인잔이래. 와인병에 이렇게 마개가 있잖아요. 그걸 코르크 마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얻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코르크가 있으면은 물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 안쪽에, 나무 안쪽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수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코르크 형성층입니다. 이분이 계속 분열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식물의 부피 생장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골라낼 것은 이거 3번이죠. 관답 형성층이죠. 뿌리털의 신장과 줄기 정단분열 조직에서의 세포 분열은 위아래로 자라는 거예요. 세포의 신장은 세포가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뿌리세포의 분화는 뿌리세포가 어떤 특정한 임무를 띠는 세포들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부피 생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잎의 기공을 열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공을 연다. 자, 기공을 이거 왜 엽니까? 기공 열림 이거 왜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유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흡수. O2를 이걸 방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하려고 이제 기공을 여는 거거든요. 또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팽창을 한 거죠. 안쪽으로 K 플러스 이온이 들어가니까 물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공변세포가 팽창해 커지는 거고 그거가 이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공이죠. 이게 기공인데 기공이라는 게 열린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가 밖으로 나갑니까? 네, 광합성이 있으니까 명반응의 산물 O2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나가죠. 또 광합성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뭐가 들어와요? CO2가 들어오는 거예요. 즉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광합성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공의 열림을 일으키는 조건들이 있는데 열림을 일으키는 조건들 그게 이제 빛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색광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청색광이 열게 하는 겁니다. 청색광 수용체 제아크산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아크산틴 이런 애가 받아들여가지고 기공을 열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낮은 CO2의 농도죠. 낮은 CO2의 분압입니다. 잎 내부에 CO2의 분압이 낮으면 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생체 시계죠.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어우러져야지만이 이게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지만이 기공이 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공이 열리게 되면 물도 세포 내부에 있던 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러한 증산작용이 너무 심해지면 기공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너무 고온 건조한 환경 속에 있게 되면 이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막 증발이 되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고온일 때 수분 스트레스가 커진다. 이거 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얘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잎 주변에, 저 공변세포 주변에 앱십스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아지는데 얘들이 이제 기공을 닫게 하는 조건이에요. 얘들은 기공을 닫게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기역과 미음에 대한 것은 기공을 열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이제 기역과 미음이라고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자, 옥신에 대한 얘기를 해놨죠. 자, 옥신. 자, 옥신은 굴광성 보인다. 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옥신에 대해서 굴광성 보인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딱 비치게 되면 꽃이라든지 뭐 식물이 햇빛이 있는 쪽으로 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식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저 빛이 있는 쪽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유는 뭡니까?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반대편에 이동한 거죠.
빛을 비추니까 옥신이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 이쪽으로요. 오른쪽 이동해가지고 아래쪽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이 옥신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에 세포들의 신장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내려가고요. 세포의 신장이 일어납니다. 옥신이 지나갈 때 H+가 증가하게 되는데 H+가 증가하게 되면 세포 주변에 있는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셀룰로스를 구성하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애들의 수소 결합들이 깨지기 때문에 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신장이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천연옥신, 인돌초산, IAA, 앞글자 따면 되죠. IAA라고 잘 내니까요. 자, 일부 합성된 옥신은 제초제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성된 그 옥신이라고 하는 애들이 제초제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저해합니다. 성장 저해. 성장을 다 저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기업과 니은과 디귿이 다 옳은 지문이에요. 옥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또 제가 정리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특징이 있는지 외우셔야 돼. 호르몬이 5가지가 있잖아요. 옥신, 그다음에 시토키닌, 지베렐린, 앱십산, 에틸렌인데 얘들이 다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무조건 옥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신에 대한 특성은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탁탁탁 외워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5번 갑니다. 자, 체간부에서 당의 이동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체간부에서 당이 이동한다. 자, 이렇게 이제 체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체간 주변에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쪽은 이제 공급받는 세포들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능동송이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능동송이에요. 이건 이제 능동송입니다. 능동수송으로 설탕이 이동을 해가는 거죠. 그럼 설탕이 여기 많아지니까 주변에 이제 물이 막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막 커지죠. 그 압력 때문에 퍼집니다. 그럼 퍼져가지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다 수동송이에요. 그리고 공급을 받는 마지막 수용부 쪽에서 이 능동송으로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그 빨간색은 이제 다 능동송을 제가 표현한 건데 화살표 방향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부, 광합성하는 부분이죠. 광합성하는 부분. 광합성하는 부분은 처음 이제 다 능동송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수송이 된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 받는 부분은 수용부인데, 수동송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 능동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체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광합성하는 세포, 잎이고요. 체관 옆에 있으니까 이것을 동반세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동반세포가 되고요. 아래쪽 이거는 이제 수용부가 되는 거예요. 수용부 세포. 뭐 열매라든지 뭐 뿌리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체관부 내의 공급 쪽의 압력은 수용부 쪽 압력보다 낮다. 공급부 쪽에서의 압력, 물이 막 들어가면서 압력이 커져야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원 쪽에서의 압력이 수용원 쪽보다 커야 돼요. 높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원으로부터 체관부 쪽 이동할 때는 대초 에너지 소모된다. 왜냐하면 능동송하기 때문에 대초 소모가 된 게 맞습니다. 공급원 쪽 체관에서 수용원 쪽 체관으로 당이 흐를 때 체관부 내에 물의 이동도 관여한다. 그래요. 물이 막 들어오면서 압력이 커지죠. 그 힘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체관으로부터 수용원 쪽으로 당이 이동할 때 대초 수동 속성이 일어난다. 여기서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처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능동 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물간에서의 물의 송이 더 잘 나와요. 체관에서의 송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6번 볼게요. 자, 이번엔 또다시 옥신입니다. 자, 뭐 단순 암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줄기의 끝과 끝에 옥신 농도가 높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식물의 생장은 저해될 수가 있다. 옥신 농도가 아주 가량이면, 아주 가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물의 생장이 저해될 수가 있어요. 자,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는 반대편 세포에 옥신 수용체가 많이 생긴다. 수용체가 아니라 옥신 그냥 농도 자체가 올라가죠. 옥신의 농도 자체가 올라갑니다. 옥신의 농도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옥신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간 성질이 있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간다. 중력에 의하지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신은 극성성이 있죠. 극성성이 있습니다. 중력을 거꾸로 거스른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빛을 비추면 빛 쪽으로 휘는 굴광성이 있다. 이거 맞죠? 빛의 반대편의 세포에 신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기관에 따라 옥신의 농도에 따른 생장 농도가 다르다. 이거 맞죠? 그래서 눈 쪽에서보다는 줄기 쪽, 이거 거꾸로 적었네요. 줄기 쪽, 이쪽에서의 옥신 농도가 높을 때 생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 쪽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답을 이거 두 개로 합시다. 왜냐면 중력에 의해서라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아랫방향은 맞긴 맞는데, 중력에 의해서 하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6번은 답을 2번과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신은 중력에 의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에서 뿌리 방향 쪽 이동하는데, 그건 세포 자체가 줄기 쪽에서 뿌리 쪽으로 갈 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식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식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 줄기하고 이쪽이 뿌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갖겠죠. 내가 이걸 뒤집어요. A라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부분이 이걸 뒤집었다고요. 그럼 뒤집어가지고 놔두잖아요. 그리고 내가 놔뒀어.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텐데 위로 가야거든요. 왜냐면 이 세포가 거꾸로 뒤집힌 거기 때문에 이쪽에 존재하는 수성체와 이쪽에 존재하는 수성체가 다르거든요. 결국 옥신의 이동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뒤집으면 거꾸로 갑니다. 중력과 역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이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답은 이제 2번과 3번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 7번. 자, 식물 호르몬과 그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군요. 자, 시토키닌, 식물 노화 촉진. 자, 시토키닌이 아니라 이거는 에틸렌이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에틸렌. 앱시산 종자 휴면 유도. 오케이. 지베렐린 경각성도 아니라 옥신. 옥신은 굴광성 유도. 자, 에틸렌 과일 성숙 촉진. 오케이. 옥신 엽록체 발단 유도. 이건 이제 시토키닌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체크. 네, 체크. 답은 이제 니은과 리을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속지식물과 거치식물을 판단하는 기준. 자, 그럼 속지식물하고요, 거치식물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번식 방법의 차이 없죠. 이건 둘 다 이제 그 종자식물입니다. 둘 다 종자식물이기 때문에 이배체, 배우자를 만들어서 수정하는 것이 같죠. 독특지 않대요, 이건요. 중복성의 유무. 속지식물은 중복성이 있고요. 거치식물은 중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식물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배저세액형이요. 배저세액형이 3N이죠. 반면에 얘는 배저세액형이 이제 N입니다. 이제 배저세액형을 얘기하게 되면, 배저세액형, 즉 영양분으로 쓰이는 배저세액형을 얘기하게 되면 이쪽은 3N이고 이쪽은 N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잘 또 의미를 주죠. 자, 배젖의 형성 시기. 배젖의 형성 시기는 배낭이라는 게 형성되기 전에, 그때 만들어지는 게 거치식물이고요. 배낭 형성 후에, 그때 만드는 게 속지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정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건 수정되기 훨씬 전에, 수정 전에 형성이 된 겁니다. 차이가 나죠. 자, 씨방의 유무. 속지식물은 씨방이 있어야 되죠. 이건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거죠. 씨방이 있다. 그 안에 들어있다. 미씨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표현입니다. 거치식물이 이제 없죠. 배젖의 핵장은 지금 얘기했습니다. 3N과 N이죠. 차이가 나죠. 자, 속지식물, 거치식물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답은 이제 1번이죠. 자, 그 다음. 광주기성, 낮과 밤의 상대적 기류에 따른 식물의 반응. 오케이. 광주기성은 낮과 밤의 상대적 기류에 따른 식물의 반응. 가을에 나타나는 낙엽의 아름 생체는 엽록새 파괴 노화 현상 일부입니다. 맞아요. 엽록새가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녹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이제 낙엽이죠. 자, 3번. 식물의 광주기성은 명기에 결정된다. 아니라 암기죠, 암기. 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길 때 개화한다. 암기가 길 때 개화한다. 그러면 단일식물. 암기가 짧을 때 개화한다. 그러면 장일식물 되죠. 자, 피토크롬은 광주기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색소. 오케이. 그래서 피토크롬이라는 게 적색광 수용체죠. 자, 식물은 종종 추위나 가뭄과 같은 어려운 환경 조건이 시작되기 전에 휴면을 취하거나 물질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우리 종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말라요. 수분이 이제 상실되면서 얘가 휴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휴면 상태에 있는 종자를 이제 우리가 아무 데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봄이 이제 오면 그거를 파종하잖아요. 땅에다 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발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광주기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개화에 필요한 최소 암상태를 우리 한계한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계한기라고 했을 때 단일식물의 경우에는 한계한기 이상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개화합니다. 그때 개화를 하는 거죠. 반면에 장일식물의 경우에는 한계한기 이하의 암기가 되겠죠. 암 상태가 좀 짧아야 돼요. 그때 개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개화를 합니다. 자, 장일식물은 한계한기보다 긴 암상태를 유지할 때 개화한다. 장일식물은 한계한기보다 긴 암상태 유지할 때 개화한다. 한계한기보다 장일식물은 짧아야 됩니다. 긴 게 아니라 짧아야 되는 거죠. 자, 피토크롬은 막에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 복합체로서 개화 영향을 미친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잎의 막 쪽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린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단일식물의 경우에 축적된 PR이 개화를 유도한 거, 근종이 지어지면 PR이 많아진다. 자, 우리 PR이라고 하는 피토크롬 형태가 있고 PFR이라고 하는 피토크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색광을 비춰주게 되면 PR이 PFR로 되는 거예요. 반면에 PFR이라고 하는 것은 암소에 우리가 놔두거나 그럼 서서히 이제 바뀌고, 만약에 근적색광을 비춰주게 되면, 근적외광을 비춰주게 되면 빠르게 바뀌거든요. 그럼 근적외광을 비춰주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PR이 많아지는 건데, PR의 축적이 단일식물의 개화에 중요해요. PR이 축적이 되면 단일식물의 개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화성소는 피토크롬에서 생성되는 유도내는 호르몬이다. 자, 이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애가 잎에 있는데요. 얘들이 이제 잎에 있는데, 잎에서 피토크롬이라는 것이 신호를 받게 되면 신호를 안쪽으로 전달을 시켜줘요. 그럼 이 잎에서 화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화성소라고 하는 애가 잎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이동을 하죠. 꽃을 피우는 장소로요. 즉 정단 부위로 갑니다. 그러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성소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골라라 하겠습니다. 틀린 거 골라라. PFR의 근적외선을 비추면 PR로 전된다. 오케이죠. 자, 해가 뜨면, 빛을 뜨면은요, 적색광과 근적색광이 같이 있을 텐데, 적색광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색광이라고 하는 것이 근적색광보다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색광이 더 많으니까 PR이 PFR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식물은 PR 형태로 피토크롬을 합성한다. 이게 원래 있던 형태죠. 그러니까 암소에 두면, 어두운 곳에 두면, 그럼 이제 R이 많아지거든요. 원래는 이게 더 안정된 형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처음에 피토크롬을 만들었을 때 PR의 형태예요. 자, 단일식물의 개화를 유도하는 것은 PR이죠. 이게 틀렸죠. PR이 단일식물의 개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자, 식물을 명상태로 계속 놓아둔다. 그럼 이제 PFR, 명상태로 놔두게 되면 PFR 형태로 유지가 되겠죠. 피토크롬도 PR로부터 적색광을 비추게 되는 거니까 PFR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알자가 좀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인데 PFR 형태가 되는 겁니다. PFR로 돼 있죠. PFR. 자, 그다음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식물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또 물어봤죠. 자, 합성 옥신은 수확기는 낙과 방지에 이용된다. 그래요.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탈리작용을 막잖아요.
낙엽지는 거죠. 탈리 작용을 막습니다. 에틸렌이 탈리 작용을 촉진시키는 거고 이 옥신은 탈리 작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베렐린을 처리했다. 2년생 작물, 뭐 겨울밀 대표적이죠. 그런 애들은 저온 효과가 나타나야지 개발할 수가 있는데 생장 첫해 종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베렐린 처리해주면 발화를 바로 촉진시키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자, 과일 운반업자, 보관업자들이 저장 창고에 에틸렌을 첨가해요. 그럼 과일이 성숙되죠. 그래서 풋사과가 막 이렇게 붉어진다든지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거죠, 이건 사실은요. 나쁜 거 아닙니까? 네? 낙과된 걸 막 익은 것처럼 만들었고 판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토키닌 처리로 씨 없는 포도를 생산할 수가 있다. 포도알이 더 굵고 성기게 한다. 이건 시토키닌이 아니라 지베렐린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은 씨 없는 포도를 생산하게 하고 씨 없는 포도를 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 없는 딸기입니다. 씨 없는 딸기를 굵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건 옥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둘은 차이가 있으니까 또 암기 형태로 우리가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17번. 자, 또 호르몬 얘기죠. 자, 식물 호르몬이 옥신에 대한 작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옥신. 어린 잎에서 합성되어 정단 부위에서 이동하고 꽃이나 새로운 잎의 형성을 유도하고 물관부의 분할을 촉진할 수가 있는 것, 옥신의 역할이죠. 자, 옥신이 줄기의 굴강성을 일으킬 때 빛이 비춰지는 반대편 쪽 옥신 농도를 높은 걸 축적을 하고 세포의 신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케이죠. 자, 식물 수평방에 나왔을 때 줄기는 중력과 반대인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뿌리는 아래로 자라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는 얘기죠. 자, 수평방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옥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래쪽에 놓이게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줄기 쪽이고요. 이게 뿌리 쪽이에요. 그럼 옥신이라는 것들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퍼집니다. 왜냐면 식물의 끝부분에는 그 평형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뿌리골무라는 것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평형석이 중력방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아래 내려와요. 평형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있는데 녹말의 돌덩어리입니다. 그 녹말로 있는 돌덩어리가 이제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러면 옥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아래쪽 이렇게 싹 이제 퍼지게 되거든요. 예를 따라 옥신이 이렇게 아래쪽에 싹 퍼지게 돼요. 옥신이 아래쪽 쭉 퍼지게 되는데 줄기 쪽에서는 고농도의 옥신이 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반면에 뿌리 쪽은 저농도의 옥신 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일어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휠 수가 있죠. 줄기 쪽은요. 반면에 여기서는 뿌리 쪽 위쪽이 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하고 줄기가 있다고 했을 때 위쪽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옥신의 이동은 아래로만 이동하는 단일 방향성을 나타낸다. 오케이. 자, 줄기를 거꾸로 놔두게 되면 옥신 아래쪽 이동한다. 그게 아니라 이건 위쪽입니다. 자, 옥신이 수송이 이루어하는 것은 아랫방에 이루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나무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옥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그것은 이 세포막의 부분에 있는 수송체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기 쪽 위에 있는 수송체는 세포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밖으로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식물을 이렇게 뒤집어 놓게 되면 방향성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틀렸죠. 응? 상당히 자세하게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14번. 자, 질소 동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군요. 질소 동화 과정. 자, 질소 형태로 전환하는 작용에 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질소는요, 대기 중에 질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토양이라든지 또는 이제 바다 쪽에도 얘들을 고정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균입니다. 자, 질소 고정세균이라는 세균들이 있고요. 질소 고정세균이 얘들을 암모늄 이온으로 바꿉니다. 암모늄 이온. 그런데 암모늄 이온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이온을 흡수하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꾸죠. 그러면 여기에 질산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산균. 아질산균이라는 것도 원래 사실은 거쳐야 되는데 아질산균은 아질산을 만들고 질산균은 질산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NO3-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O2를 이걸 마이너스 만들고 그 다음에 NO3- 만들어요. 아질산 그다음에 질산염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질산염을 이제 갖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식물이 이걸 갖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갖고 들어오면 식물 내부에서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식물 내부에서요. 그럼 식물 내부에서는 얘를 다시 암모늄으로 바꿔가지고요.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탈지라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걸 대기로 보냅니다. 나는 필요 없어 하고 탈지라균은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게 세균에 의해서 식물의 안쪽으로 이 질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기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하는 혐기성 세균. 대부분의 질소 고정세균은 혐기성이에요. 왜냐하면 질소를 고정하는 효소가 혐기성 상태 작동을 합니다. 호기성은 작동을 잘 못해요. 자, 두 번째, 아질산을 바꾸는 호기성 세균. 오케이죠? 아질산염을 질산을 바꾸는 호기성 세균. 오케이죠? 자, 질산염을 기체상의 질소로 만든다. 그럼 밖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식물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4번이 틀린 거죠.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속지식물의 생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속지식물의 생활사. 자, 속지식물. 속지식물. 먼저 정자를 만든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자를 만든다. 그러면 정자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난자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그 암술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암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쪽에 이제 그 세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에 난자가 있겠죠. 가운데 부분에 난자가 있습니다. 알세포죠, 난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개의 극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정자에 해당하는 애를 두 개가 와서 붙어요. 꽃가루죠, 붙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이제 따라 내려갑니다. 꽃가루 관액이라고 하는 것이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근데 제일 앞에 꽃가루 관액이 앞장서고요. 꽃가루 관액이 앞장을 서고 정자 두 개가 뒤에 쫓아가요. 그럼 삥 돌아가지고요. 이쪽 C방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난자 하나하고 정자 한 개가 만나죠. 그리고 극핵 두 개하고 정자 한 개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중복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난자 한 개하고 정자 한 개가 만나면은 이거는 이제 배가 되는데 이게 개체잖아요. 2n짜리가 되는 거고. 지금 쫓아가가지고요. 극핵 두 개하고 정자가 만나게 되면 이것은 배젖이 됩니다. 배젖. 배젖은 3n이 되는 거죠. 배젖은 3n.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두 개의 정자 중에서 한 개는 난세포하고 수정을 한다. 이게 알세포 또는 난자인데 접합자, 이게 이제 개체,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개체죠. 자, 중복성한다. 오케이고요. 자, 수정한 후에 꽃가루관이 발화한다. 이게 틀렸네요. 수정 후가 아니라 수정 전입니다. 수정은 정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얘가 꽃가루관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 아래 거 내려가서 이 안에서 이 내부에서 수정하게 돼 있거든요. 수정 전이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수술에서 형성된 꽃가루의 배우체는 반도체이다. 그러니까 이 정자, 사람과 똑같습니다.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이제 3번이죠.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16번. 단자엽 식물을 보는 것은, 이거 좀 심했다 싶은데, 뭐, 한번 나온 거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형태가 여러분, 뭐 자주 등장할 형태는 아니니까, 네? 단자엽 식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교재 해설지를 보게 되면, 그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찍어 보십시오. 좀 심했다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자, 어떤 변이체 식물의 뿌리가
중력 방향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력 방향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옥신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옥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옥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물에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긴 나온단 말이죠. 마지막에 나온 단자엽 식물 또는 뭐 쌍자엽 식물 구분하는 건 좀 심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다 외워놓을 수는 없는 건데, 그건 좀 심했습니다만, 뭐 다른 것들은 뭐 늘상 잘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은 호르몬이라든지, 그죠? 특히 호르몬이죠. 그다음 물질의 수송이라든지, 그다음 광주기성 가지고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선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